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조경 전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인상도 선하고 성격도 싹싹한 데다 부지런해서 누가 봐도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과 안정적으로 잘 살았기에 제 인생에 이혼이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급작스러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난리통 속에 이혼을 했던 거죠. 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등원 차량을 타러 나갔는데요. 같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은 등원 버스가 오기 전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저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이랑 서서 버스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주영이죠? 네, 맞아요. 안녕 주영아, 나는 지우 엄마야. 너 우리 지우랑 같은 반이라며? 우리 지우가 너랑 친해지고 싶대. 그 아이 엄마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는 자기 이름이 강나래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웃는 상에다가 성격도 밝아서 항상 주변에 엄마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낯을 가리는 저와 달리 나래 씨는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또 다른 엄마들도 소개해 주더라고요. 나래 씨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서도 같은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층, 저는 6층이었죠. 아침마다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나래 씨의 남편은 회계사라고 했고 나래 씨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나래 씨는 유치원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저를 초대해 주었고 엄마들끼리 커피라도 마시러 갈 때면 꼭 저를 챙겨서 같이 가자고 해주었죠. 나래 씨가 다른 엄마들을 소개해 준 덕분에 아는 친구 엄마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는 유독 나래 씨랑 친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유치원, 같은 반이고 나래 씨와 저도 같은 동에 살았기에 마주치는 일이 많았고 또 아이들끼리도 친하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지냈거든요. 나래 씨와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아이들 하원 후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수다를 떨기도 했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격도 잘 맞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좋은 인연이자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속에선 나래 씨를 깊이 의지하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교류도 잦아졌습니다. 나래 씨 제안으로 주말 저녁에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 남편과 나래 씨의 남편인 경호 씨도 코드가 잘 맞는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형님, 동생 하면서요.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그래서 주말마다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래 씨가 나한테는 참 고맙고 좋은 인연인 것 같아. 이렇게 잘 맞기 쉽지 않은데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완벽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부터 내려오더군요. 15층이길래 자연스럽게 나래 씨인가 생각하며 맞다면 같이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제 남편인 겁니다. 순간 벙찌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1층에 서 있으니 당황하고요. 뭐야, 당신이 왜 15층에서 내려와?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왜 있고, 회사 안 갔어? 출근했지. 근데 뭐 집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지금 다시 회사 가려는 중이야. 근데 왜 15층에서 내려와? 내가 보니까 15층에서 내려오더만. 그게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1층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15층을 왜 잘못 누르겠나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더라고요. 15층을 잘못 눌렀다고? 저는 표정이 굳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내가 조만간 경호 형님이랑 술 한잔 해야겠다 생각했거든.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15층을 누른 거야. 나도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온 거 있지. 라며 어색하게 웃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기는 회사로 가봐야겠다며 황급히 가는 겁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너무 이상한 상황과 더불어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도대체 남편이 왜 15층에서 내려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것도 뭔가 말이 안 되고요.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의심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유치원에서 제 아이와 나래 씨의 아인 지우가 다투게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우를 밀게 되었고 지우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팔을 부딪혔다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함했죠. 저희 아들에게 친구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크게 혼을 내고는 나래 씨에게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 서둘러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뒤에야 누구냐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나래 씨. 잠시만! 그리고 잠시 후 평소와 달리 조금 헝클어진 모습의 나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청 급하게 온 느낌으로요. 갑자기 무슨 일로? 지우는 학원 갔어? 그럼 아직 못 들었나 보다. 선생님 전화 안 왔지? 뭘? 실은 우리 주영이가 지우랑 유치원에서 다퉜나 봐. 그러다가 주영이가 지우를 좀 밀쳤던 모양이야. 지우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혔다네. 이를 어째. 너무 미안해. 우리 주영이 혼쭐을 내놨어. 진짜 미안해, 나래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우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애들 놀다 보면 그런 일 있지. 그런데 나래씨가 뭔가 제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집안을 힐끔거리고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래씨도 몹시 당황하고요. 집에 누가 있어? 아니, 아무도 없어. 우리 고양이 키우잖아. 고양인가 보지. 근데 나 지금 씻으려던 참이라 이제 그만 가줄래? 애들끼리 싸운 거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나래 씨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서둘러 문을 닫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보이는 신발 하나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왜냐면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저희 남편의 운동화처럼 보였거든요. 어라? 하던 그 찰나에 문이 닫혔고 저는 좀 벙찌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뭐지? 궁금증만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 운동화가 인기 있는 신발이다 보니 나래씨 남편 신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 전 일도 그렇고 묘하게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이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나래씨 아들 밀었다며? 그런 손버릇 아주 안 좋아. 주영이한테 제대로 일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아?
어?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막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저에게 묻나요? 제가 어이없어서 보고 있으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 들었지. 아까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나래 씨랑 마주쳤거든. 나래 씨가 얘기하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라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당연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 아파트 입구에서의 우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나래 씨가 설마 무슨 관계인가 의심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물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래 씨가 눈이 맞았나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안 왔죠. 의심이 확신이 된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캐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일어나 그의 핸드폰을 뒤지거나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컴퓨터도 뒤져봤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SNS, 차량 블랙박스까지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 의심과 달리 아주 깨끗했죠. 하지만 너무 깨끗하다 보니 오히려 남편이 작정을 한 것 같았고 제 심장은 답답함에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도 찾아보려고 남편 핸드폰을 또 뒤져보는데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새 다가와 핸드폰을 확 빼앗더라고요. 저도 화들짝 놀랐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내 핸드폰이며 컴퓨터 뒤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이거 병이야. 의부증 환자처럼 왜 이래? 의부증 환자라니. 그래, 다 안다니까 말할게. 당신도 솔직히 말해. 강나래랑 무슨 사이야? 그날 15층에서 내려온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 안 되고 나 강나래 집에서 당신 신발도 봤어. 당신 그때 거기 있었던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 치더라고요. 미쳤어?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붙여? 당신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냐고. 내가 강나래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제 촉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저한테 병원을 가보라느니 하면서 제가 계속 이상한 거라고 했죠. 남편이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 나중에는 내가 정말 망상에 사로잡힌 건가?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 혼자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도 생겼죠. 며칠 뒤 재활용을 버리러 갔는데 아파트 구석진 흡연구역에서 남편과 강나래 씨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게다가 강나래 씨가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주기도 했죠. 딱 걸렸구나 싶어서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둘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지민 씨!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도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야? 몰래 숨어서 무슨 얘기 나누고. 이건 또 도대체 뭔데? 지민 씨 왜 이래 갑자기? 저는 강나래의 말을 무시하고 손에 든 무언가를 확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편지였어요. 강나래의 아들이 쓴 편지요. 우리 지우가 쓴 편지야. 애들 그때 싸우고 나서 사이 별로 안 좋다던데 지우가 먼저 편지 써서 전해달라고 하더라. 근데 지민 씨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나랑 지민 씨 남편 사이를 의심하는 거야? 라며 불쾌해하는데 저는 또다시 바보가 되었죠. 그 일로 강나래는 저에게 상처받았다는데 불쾌함을 드러냈고 유치원의 다른 엄마들에게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까지 내고 다녔습니다. 제가 남편과 강나래 사이를 의심하는 피해망상이 있다더니 남편한테 광적으로 집착한다더니 하면서요. 심지어는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민 씨가 원래 간호사였다가 지금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잖아.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좀 우울해서 그런 행동도 버리나 봐. 왜 사람들 가끔 좀 이상한 행동할 때가 있잖아. 나도 그런 오해받는 거 너무 불쾌하긴 하지만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잘 챙겨줘야지 어쩌겠어. 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참여되어 있었지만 묘하게 강나래를 필두로 저만 따돌림 당하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은 쓸데없는 오해를 해서 개망신을 당했다며 저를 타박했고 그런 갈등으로 저희 부부는 그맘때 자주 싸웠습니다. 예전에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는 자주 싸우고 냉전 상태였죠. 제 직감은 분명 그 둘이 뭔가가 있는데 도무지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건 문제 있다고 아이는 어머님에게 맡기고 둘이서 머리 좀 식히고 오자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생각이 다 오해였기를 바랬죠. 누구보다 더요.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나래 씨와 내 남편을 의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위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예전 연애 시절처럼 다정하게 굴더군요.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해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틀어주었고 제 손을 잡으며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둘이서만 다닌 게 얼마만이냐며 웃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휴게소에 들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차를 댄 남편은 화장실 갔다가 먹을거리도 좀 사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차에 연결해 두었던 휴대폰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차 안 스피커에서 전화 연결음이 요란하게 울렸거든요. 차량 화면에는 김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 부장님이면 저희 아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여행 가는 중에도 일을 해야 되네.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는 김 부장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낯익은 하이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 저는 그 두 글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화 받네? 자기야. 근데 나 와이프랑 여행 가는 거 알잖아. 자꾸 전화하면 어떡해. 치, 와이프랑 여행 가니까 좋아 죽겠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거지? 걔도 좋아해? 기분 풀어주러 가는 거 알잖아.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맹하게 생겨가지고 은근히 눈치 빠르다니까. 네, 그 목소리는 명백히 강나래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두 사람은 역시나 내연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 열받는데 한편으론 이건 하늘이 준 기회구나 싶은 겁니다. 그토록 찾지 못한 증거가 제 발로 앞에 왔으니까요. 저는 허둥지둥 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통화를 녹음했죠. 와이프랑 여행 갔으니까 다음엔 나랑도 가야지. 당연하지. 근데 지우는 어쩌고. 남편한테 맡기면 되지. 나랑은 호캉스 가자. 바다 있는 곳으로. 우리 나래가 가고 싶다면 내가 또 찾아봐야겠네. 근데 경호 형님은 오늘도 야근? 우리 남편 맨날 야근이지. 이럴 때 우리 자기가 우리 집 놀러 오면 재밌을 텐데. 아쉽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자기 보러 가고 싶은데 오늘은 와이프한테 봉사해야지. 나 자기가 선물한 속옷 입고 있을 건데. 아쉽게 왜 그래. 확 휴게소에서 차 돌려서 가버려? 됐고요. 와이프나 잘 달래줘. 앞으로 의심 좀 안 하게끔. 그리고 여행 너무 재밌게 갔다 오지 말고 질투나니까. 알았어. 자기야, 갔다 와서 연락할게. 그 통화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가 갈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도 녹음을 마치자마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차 시동을 걸어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달리다 보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주차장으로 왔는데 차가 없으니 식겁해서 전화를 했겠죠. 저는 코웃음 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차 어딨어? 차가 안 보여. 나 집에 가고 있어. 뭐라고? 너랑 강나래랑 통화하는 거 아주 잘 들었다. 블루투스 연결된 줄도 모르고 아주 신났더라. 나보고 의심병? 지랄하네. 너랑 강나래는 이제 아주 뒤졌어. 여보! 저는 통화를 끝낸 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과 마음을 좀 진정시켰죠. 그리고 곧바로 유치원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파일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면서 걱정해주던 강나래 씨의 실체입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라고요. 사진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나래 씨의 남편인 박경호 씨에게도 파일을 보냈습니다. 아내분과 제 남편의 통화 내용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전송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싹 무시하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확인한 단톡방은 그야말로 생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음표와 함께 이게 뭐냐고 묻던 엄마들은 녹음 파일을 들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헐, 나래 언니 목소리 맞네. 미쳤다 둘 다. 그리고 곧이어 저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강나래 씨 말만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 강나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와중에 채팅방 상단에 강나래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뜨더군요. 그리고 강나래의 남편인 경호 씨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경호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호 씨도 그러더군요. 설마 했는데 저도 사실 요즘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끼고 사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우진이랑 이럴 줄은. 경호 씨는 그 뒤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이닥쳤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하듯 저를 부르다가 제가 반응이 없자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고 폭언을 하며 저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남편을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잠잠해졌죠. 저는 남편의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께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혔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저희 아빠는 그 충격과 배신감이 몹시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한 번은 치러야 될 일이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불호령을 내리셨죠.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을 회사에 둘 수 없으니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요. 남편은 그 길로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강나래 역시 거짓말과 기만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단톡방 사건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강나래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호 씨는 강나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 싸움을 한다는데 경호 씨는 절대 강나래에게 양육권 뺏기지 않을 거고 아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두 사람에겐 상간 소송을 걸었고요. 치열한 소송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경호 씨도 결국 강나래와 무사히 이혼을 하고 양육권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몽땅 이혼하게 된 온 동네가 들썩이는 사건이었죠. 그 후 저는 친정으로 집을 옮기면서 아이의 유치원도 다시 옮겼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게 결코 기쁜 일은 아니겠죠. 어쩔 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그 여자랑 친해진 게 애초에 문제였나 자책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강나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제가 다 터뜨리고 끝을 내서 속은 시원하구나, 잘한 거구나 싶기도 해요. 강나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친절함과 친근함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토록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속에서 본능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찜찜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제 예민함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라 제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스러운 제 아이와 함께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가정에는 관심도 없고 늘 저를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인간. 결국 제 앞에서 보란듯이 바람까지 피우다 걸렸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뻔뻔한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심판한 그 통쾌한 복수극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 이성민은 한 중형마트 부점장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죠. 남편은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내인 저와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도 별다른 관심도 없었죠. 집안일에 아주 무심하고 가족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술자리나 약속이 많아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집에 있어도 거의 말도 없었습니다. 밥 먹고 TV 보는 게 다였죠. 원래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밖에서는 목소리 제일 크고 말도 정말 많이 하는 활달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만 입국 닫고 만사 귀찮다는 듯 늘어져 있는 거죠. 저나 딸이 말을 걸어도 귀찮은지 대답을 안 하거나 그래 같은 단답형 대답으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요. 무심하다 못해 아예 가족에게 애정도 없어 보이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에게 가족이란 무슨 존재일까? 나와 딸이 그렇게 귀찮은 존재인가? 싶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딸도 저에게 그래요. 아빠는 도통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딸도 예전에는 그런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딸도 무심하고 관심 없는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죠. 남편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무심했냐면 하나뿐인 딸아이가 집에서 좀 떨어진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분명 남편에게도 여러 번 말했는데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딸이 기숙사 생활하려고 짐 정리하고 있으니 너 어디 가냐고 하던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때 저랑 딸이랑 둘 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죠.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고 기억도 못할 겁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저 혼자의 몫이었고요. 가끔 저 인간이 저렇게 살 거면서 왜 결혼을 했을까? 왜 결혼 전에는 그렇게 결혼하자고 따라다녔을까 싶기도 한데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에겐 그저 결혼도 하나의 숙제였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들도 다 결혼하니 나도 하자 그런 마음이요.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고 자기랑 수준 비슷하니 그냥 이 여자랑 살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나요. 그렇다고 저라고 남편이 대단하게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있었고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면 남편은 그런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느낌이랄까요? 한마디로 잡은 물고기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인간이었죠. 한 번은 제가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아누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던 날이 있었는데요. 밥도 못 먹고 하루를 꼬박 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잤죠. 남편은 그 옆에서 쿨쿨 자고요. 배도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죽이라도 좀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침밥은 나 출근해야 하는데. 제가 황당해서 벙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날 하루 종일 못 먹고 아파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아침밥 없냐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나 아픈 거 안 보이냐, 내가 밥을 할 상태냐고 하니 남편 한다는 말이 전날 저녁에 국이라도 끓여놓지 그랬냐며 나가더라고요. 와, 그때의 그 기분이란 저 인간한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데 그게 서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을 다 거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인간과 왜 결혼했을까 수백 번, 수천 번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별다른 애정도 마음도 없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제 관계를 끝내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죠. 어느 날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골프웨어 매장에서 부매니저로 일을 하는데요. 그날은 관공서도 잠깐 가야 해서 겸사겸사 좀 일찍 마친 거죠. 그렇게 관공서에 들렀다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창거리를 살 겸 남편이 일하는 마트에 들렀죠. 그런데 매장 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쁜가 보다 혹은 사무실에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본 뒤 야외 주차장으로 카트를 끌고 갔어요. 그날따라 주차된 차가 좀 많길래 마트 뒷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렇게 짐을 싣고 있는데 저 멀리 마트 건물 뒤편 직원 통로에서 남편과 어떤 여직원이 함께 나오며 히덕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주 본 적도 없는 아주 환한 얼굴로 그 여직원과 장난을 치며 웃고 있더군요. 이러다가 나온 건가 생각하며 멀리서 보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겁니다. 그 여자도 그냥 웃고 장난치고요. 그건 실수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 보였고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벙찐 채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멀어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죠. 혜수 아빠! 제 목소리에 남편은 돌아보더니 저를 보고 질겁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고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부터 여길... 두 사람 뭐야? 뭐가? 내가 다 봤어. 방금 이 여자 엉덩이 만졌지? 제 추궁의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하더니 이내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가 다 봤다니까? 참나, 직원이랑 저녁 먹고 나오면서 대화 좀 나누는 것뿐인데 웬 난리야 난리는? 엉덩이 만졌잖아!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명찰에는 홍영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홍영주? 이봐요, 홍영주 씨. 그쪽이 말해봐. 방금 이 사람이 당신 엉덩이 만지던데? 네? 아닌데요? 뭐라고? 당신이 잘못 본 거라니까. 아, 그래. 방금 보니까 홍영주 씨 허리 쪽에 웬 벌레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툭툭 털어준 거다. 왜?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제 두 눈으로 엉덩이 주물주물 거리고 장난치는 걸 봤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해? 내가 다 봤는데도 이렇게 우긴다고? 네가 잘못 본 거 가지고 왜 난리냐고. 나 참...
하면서 자기가 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맞아요. 부점장님이 옷에 벌레 붙었다고 툭툭 친 거예요. 직원들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이제 마트 들어가야 되는데 벌레 붙이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 직장 상사가 당신 엉덩이 주물거렸는데 벌레? 그런 적 없다니까요. 만약 그랬으면 내가 부점장님 성추행으로 신고해야겠네요. 내가 그런 적 없다는데 왜 이래? 라면서 자기가 더 뻔뻔하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살 거 다 샀으면 집에 가. 왜 유난 떨고 난리야? 라면서 자기들끼리 저를 흘겨보고 직원 통로 쪽으로 쌩하니 가버리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 엉덩이 만지는 걸 분명 제 두 눈으로 봤는데 그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겠는데 그런 적 없다고 아득바득 우기면서 저만 바보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도 한번 업소에 가서 여자랑 잤던 걸 저한테 들켰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은 정식으로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업소 갔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는데 외간 여자랑 뒹굴고 온 주제에 참 뻔뻔하다 싶었죠. 저는 너 같은 인간은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했고 한바탕 싸우고 이혼 한 해 만에 했습니다.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혼인데 저에게는 그때 당시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도 어렸고요. 결혼 전 백화점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결혼 후에는 내내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딸도 어렸고 내가 당장 나와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움받을 만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가짜는 약속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짜 반성한 게 아니었고 어차피 제가 경제력 때문에 이혼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의 치욕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별다른 경력 같은 게 없다 보니 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결혼 전 옷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쪽으로 일을 알아보려 했는데 다행히 아울렛 쪽에 골프웨어 의류 매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부매니저 직급까지 달았고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퉁퉁 붓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서러운 일도 많았죠. 하지만 돈이 없어 이혼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낫더라고요. 그때의 그 치욕감, 그 무력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저도 제 직업을 갖고 돈도 벌고 있었고 또 그때는 더 어렸던 아이도 고등학생이 된 데다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5년 전처럼 이혼을 아예 고려하기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남편의 외도를 2번이나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이랑 저랑 대단히 애정 넘치는 부부도 아니었고 솔직히 같은 집 산다 뿐이지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람까지 피워대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제가 더 참을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분명 그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받고 심증은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던 거죠. 남편의 핸드폰이라도 뒤져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 인간의 핸드폰은 철옹성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비밀이 엄청 많은 인간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그러니 증거를 잡아낼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은 다 폭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폭로는 개뿔. 증거 있어?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 있는 거 알지? 걔 말로는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해대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래. 당신 위자료 물고 싶어? 고소해줄까? 뭐라고? 야, 이 뻔뻔한 인간아. 너는 최소한의 미안하다는 감정도 없냐? 5년 전에 딴 여자랑 잔 거 들켜서 그 난리가 났으면 최소한 조심이라도 하던가. 마트에서 직원하고 그러고 다녀? 그 여자도 유부녀지. 아주 둘 다 정신 나갔네. 소설 쓰고 자빠졌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미안해. 나 그런 적 없다니까. 홍영주 씨랑은 그냥 직장 동료야. 직장 동료 옷에 벌레 붙어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해? 그걸로 이혼소송 걸어보든가. 내 남편이 직장 동료 옷에 있던 벌레를 떼주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으니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해보라고 어디. 그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인간으로서의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잘못한 주제에 증거 없지 않냐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저 인간은 막상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물불 안 가릴 것 같고 또 제가 폭로라도 하면 진짜로 저를 고소하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도 블랙박스도 도무지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에게 기회가 생겼죠.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어이, 최선희 씨. 나랑 이혼한다더니 왜 아직도 안 하고 이 집에 붙어 있어? 이혼 서류 들고 와.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왜? 맨날 말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짜쳐? 그러면 그냥 찌그러져 살아. 이혼은 개뿔. 참 볼수록 뻔뻔하네. 나한테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도 없지. 넌 진짜 인간 새끼 아니다. 뭐가 어째? 말 다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만 있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해준다고. 이혼 서류 들고 오라고. 나도 너랑 살기 싫어. 누구는 뭐 너랑 대단히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이혼 서류 갖고 와봐. 라면서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짐 대충 챙겨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잘 가라며 그 길로 영원히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 가다 보니 문득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급히 나오다 보니 짐 챙기고 휴대폰과 차키까지는 챙겼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였죠.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다시 들어가기도 싫은데 지갑이 있어야 찜질방이든 호텔이든 갈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아직 거실에 있을까 생각하며 들어가 봤는데 집안은 술 냄새와 남편이 벗어던진 옷가지들로 엉망이었죠. 그런데 불은 켜져 있는 채로 남편은 거실에 없더군요. 보니 방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골아 떨어진 거죠. 그 꼬라지를 보고 기가 막혀서 나오려는데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무조건 사수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때까지도 주머니에 넣고 자거나 베개 밑에 넣고 잡니다. 그런데 그날은 술에 취해 뒹굴다가 핸드폰이 침대 밑으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회다 싶더라고요. 철옹성이나 다름없던 남편의 핸드폰이 무방비로 놓여져 있었으니까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몇 가지를 눌러봤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면 핸드폰이 잠길 수도 있기에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설마 하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사람이었기에 비번을 새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익숙한 번호를 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를 누르는 순간 잠금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를 뻔하다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샅샅이 뒤져보게 되었죠. 남편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지킨 만큼 남편의 핸드폰에는 갖가지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에는 남편과 홍영주가 함께 찍은 추접스러운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남편이 모텔방에서 자고 있는 홍영주를 몰래 찍은 사진도 있고 얼굴 붙이고 같이 찍은 셀카도 있고요. 그걸 다 보는데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다 제 폰으로 옮기려다가 문득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마트 직원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인간의 가장 추잡스럽고 역겨운 사진들만 골라 모조리 전송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오타를 섞어가며 글도 썼습니다. 술 취하니 우리 영주씨 생각도 나고 보고 싶네. 우리 사진 좀 보낸다. 라고요. 마치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애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처럼요. 그렇게 수십 장의 사진을 싹 다 업로드한 후 저는 또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도 전송했습니다. 역시나 저한테도 실수로 보낸 것처럼요.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냥 사진을 빼내면 제가 핸드폰을 뒤졌다는 증거가 될 텐데 남편이 실수로 저한테 보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모든 작업을 마친 저는 핸드폰을 원래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제 지갑만 챙겨서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들어온 적 없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네 짓이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아주 태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에? 왜 다짜고짜 전화해서 색 난린데? 네가 그랬지. 네가 내 폰으로 단체 카톡방에 사진 보낸 거지? 아, 그 사진? 네가 나한테 어젯밤에 보냈던 사진 말이야? 참 가관이더라.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 직접 증거도 보내주고 말이야. 개소리 하지 마. 네가 그랬잖아. 술 처먹더니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나? 나 네 면상 보기 싫어서 어제 집 나갔거든? 웃기지 마. 그러고 다시 들어왔지. 이거 네가 보낸 거지. 나는 이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지금 마트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어쩌라고. 네가 술 취해서 보냈나 보지. 그리고 그렇게 바람 아니라더니 옷에 붙은 벌레 같은 소리 하네. 이 벌레 같은 년놈들아. 뭐가 어째? 증거 고맙게 잘 받을게. 이걸로 너랑 그년 고소장 먹여줄 테니까 딱 기다려. 네가 그랬잖아. 하고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여유롭게 말했죠. 헛소리 하지 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제가 증거 있냐고 따지고 들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분명 제 눈앞에서 외도의 현장을 들켰으면서도 증거 있냐고 큰 소리치던 남편이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그 단톡방 사건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마트에 출근을 했나 본데 그 직원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나요. 게다가 며칠 뒤 마트에 홍영주 남편이 쳐들어와 남편 멱살잡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대놓고 싸움이 났다 보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마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막장 드라마를 두 눈으로 구경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뒤늦게 달려온 홍영주가 자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저 부점장이라는 작자가 진급시켜준다고 꼬드겨서 그런 거라고, 자기도 피해자라고요. 제 보기엔 서로 좋아서 바람핀 것 같은데 자기 살려고 남편을 팔아넘긴 거죠. 물론 그 말을 누가 믿겠나요? 그 소동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온갖 동네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쫙 퍼졌습니다. 그 난동 사건으로 마트는 발칵 뒤집혔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트 본사까지 소식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결국 남편과 홍영주는 본사 징계위원회에 호출되었고 직장 내 불륜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홍영주의 남편에게 거액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했죠. 저 역시도 그 두 인간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유출시킨 거라고 우겼는데 우기면 뭐 하나요?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증거 하더니 본인이야말로 증거 하나 없이 우겨대니 될 리가 없죠. 반대로 저는 증거가 넘쳐났고요. 저희 쪽에서 제출한 수십 장의 불륜 사진으로 저는 완벽하게 승소했고 두 인간에게서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받고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죠. 그 둘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통장에 들어온 순간 19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다닌 마트 퇴직금으로 양쪽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저 혼자 지낼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방학이나 주말에 딸이 내려오면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죠. 남편이 얼마나 개차반이었고 아빠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 저희 딸조차도 이혼 소식에 대해 담담하더라고요. 한순간도 가정에 충실했던 적 없는 남편. 그렇게 원하던 싱글 됐으니 이제 알아서 마음대로 살길 바랍니다. 저도 남편이란 작자와 끝냈으니 더 이상 속 썩을 일도 없이 편하게 좀 살아보려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철없는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했던 여자입니다. 그 철없던 인간은 본인이 돈벼락을 맞은 줄 알겠지만 사실 남편이 맞은 건 돈벼락이 아니라 날벼락이었죠.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앤틱 소품 및 가구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바로 남편 한용태를 만난 거였죠.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처음엔 그 남자에게 호감이 컸습니다. 돈도 잘 쓰고 화통하고 남자다운 성격에 심지어 집안도 꽤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첫날인데 비싼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가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메뉴와 와인을 주문하는 거예요. 여유롭고 남자다운 말투와 행동, 거침없는 그 모습이 그때는 허세라고 생각되지 않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쫓아다니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모두 제가 시집 잘 간다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콩깍지에 씌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통하고 남자다운 씀씀이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대책 없고 계획 없는 낭비이자 허세일 뿐이었더군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망하기 직전이었고 시댁이 잘 살았던 것은 맞지만 이미 남편이 여러 차례 사업을 실패하면서
시댁의 재산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결국 남편이 하던 사업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돈으로 노래방을 차렸어요. 초반에나 좀 잘되나 싶더니 나중에는 손님도 없고 맨날 자기 친구들 불러다 공짜 술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고 남은 돈에 대출까지 좀 내서 오락실 사업인가 뭔가를 한다고 덤볐어요. 그것도 초반엔 잘 됐는데 나중에 법적 규제가 생기면서 또 망했죠. 결혼하고 나서 3번의 사업을 연달아 말아먹고 나니 시댁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제대로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들바라기였던 시부모님은 남편이 사업을 아무리 말아먹어도 응원하셨지만 연달아 망하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나니 나중에는 시부모님도 거의 넋을 놓으셨습니다. 그중 제일 막막하고 힘든 건 저였죠. 남편은 고집불통이라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업을 벌렸는데 그 뒤치다꺼리는 저도 같이 해야 했으니까요. 저도 그때 아이 출산하고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 내내 있던 때인데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때였죠. 그러다가 친정언니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언니는 형부랑 앤틱 소품 및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점이 여러 개였거든요. 거기 분점 하나를 저에게 맡아보라고 한 겁니다. 월급 사장으로요. 그렇게 저는 앤틱 가구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할 일이 없던 남편도 자연스럽게 가게에 나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빚도 갚아야 하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야 했기에 늘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습니다. 장 볼 때도 조금이라도 싼 재료를 찾아야 했고 옷도 여간에선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은 아끼고 또 아껴서 쓰고요. 집안 형편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질구질하다며 비웃는 겁니다. 아, 구질구질해. 그걸 몇 푼 한다고 맨날 아끼고 있냐? 사람이 쓸 때는 좀 쓸 줄도 알아야지. 나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나마 밥 먹고 사는 거야. 참나, 그렇게 안 해도 밥 정도는 충분히 먹네요. 그리고 나는 쓰던 가락이 있어서 당신처럼은 못 살아. 막말로 그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저한테 고마움도 미안함도 전혀 없었죠. 남편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밖에서 돈을 잘 쓰고 다녔습니다. 버는 사람, 아끼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쓰듯 펑펑 쓰는 사람 따로 있었던 거죠. 남편 주변에서는 그나마 와이프가 알뜰하고 생활력이 강하니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라고 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 먹고 철딱선이라고는 아예 없는 인간이었죠. 저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 역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어느 순간 냉랭해졌죠.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보다 못한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이 되겠네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뒤 제사를 치르러 가족들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제사 치르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시누이가 그때 마침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가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면서 신우에게 비싼 가방도 사주었다는 겁니다. 신우는 기분이 좋아서 주식 얘기를 저녁 먹는 내내 했죠. 저는 투자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안전한 게 제일이라는 성격이라서 적금이나 예금만 합니다. 그래서 신우가 하는 말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신우는 가족이라서 알려주는 거라며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식 종목을 알려주며 좀 많이 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데 지금 이거 안 들어가면 바보야. 이건 그냥 돈을 주워 담는 수준이라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이거 몇 배는 더 오른대. 무조건 사야 돼. 평생 주식은커녕 적금 하나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집에 와서는 저더러 그 주식을 사겠다며 돈 있으면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무슨 주식이야. 됐다 그래. 아,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라잖아. 엄청 비싼 고급 정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아, 주영이랑 홍서방이랑 돈 엄청 벌었다잖아. 물론 이번에는 많이 벌었겠지만 그 전에 홍서방님 돈 엄청 많이 잃었잖아 주식으로. 아, 그건 까먹었어? 여태까지는 족족 날리기만 하더니 이제야 돈 좀 벌었나 보네. 근데 그 말만 믿고 덜컥 투자하면 안 되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홍서방이 이제야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을 깨우친 거지. 아, 됐고. 나는 감이 왔어. 이건 무조건 투자해야 돼. 안 하면 바보야. 나도 그런 삘이 왔다니까? 당신이 주식을 뭘 해봤다고 삐리니 뭐니 그런 소리래. 어쨌든 난 반대야. 반대 같은 소리 하네. 됐고. 돈 어딨어. 돈 내놔. 아, 왜 이래 진짜. 없다니까. 우리 이제 겨우 빚 갚고 살만해졌는데 또 망하려고 작정했어? 아, 돈 내놓으라고. 제 반대의 남편은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신문지까지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저 인간이 술이라도 처먹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떼를 쓰듯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쪼잔하게 살다 죽을 거야? 이건 기회라고. 내가 언제까지 처형가게에서 월급쟁이처럼 일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당신은 배포가 자꾸 그릇이 조만하니까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속이 뒤틀린다고. 언니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줬더니 뭐가 어째? 우리는 언니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뭘 고마워해. 내가 일 다 하고 가구 배달까지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데 내가 뭘 고마워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 망해서 빚만 있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 언니가 도와준 건데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돈 안 주면 나 이 집이라도 팔 거야. 아니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이 집이 당신 거야? 누구 맘대로? 반은 내 거잖아. 반은 내 거야. 이 집 손만 대봐. 바로 이혼이고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아, 그럼 갈라서자. 뭐? 갈라서고 반 내놔. 아니 그 주식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땡꼬집이냐고. 남편은 뭐에 홀린 것 마냥 그걸 사야 된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았죠. 저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사업도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였죠. 저도 이번에는 이혼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 상태였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식 결국 샀다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샀다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기어코 사? 아, 신경 꺼. 이 돈은 철저히 내 돈이야.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 뭐라고? 우리 엄마가 준 돈이니까 내 돈이지. 우리 엄마 유산. 남편이 시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다 말아먹고 남은 거라곤 시어머니 혼자 살던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내놨는데 계속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팔린 모양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죠. 지네 엄마가 줬으니 지 거라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럼 나는 네 마음대로 낸 대출금 왜 같이 갚아줬니? 네 놀리면 네 빚은 혼자 갚아야지.
아,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아, 좀 기다려봐. 잘 되면 우리 같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그리고 이미 샀으니 끝이야. 팔지도 않을 거지만 나 그걸 어떻게 파는지도 몰라.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용미가 다 알아. 나는 모른다고. 남편은 신우가 다 해줘서 자기는 팔 줄도 모른다면서 사람 약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또 혈압이 오르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내가 계속 참아주면서 사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친정 식구들에게 했고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달래주면서 누나가 열받는 건 이해하는데 이미 샀으니 어쩔 수 없다고 오릴 수도 있으니 일단 냅두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화난다고 콱 이혼할 수도 없고 또 속만 부글부글한 채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에 예상치 못하게 신우랑 남편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대화가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긴 그 아파트요. 시어머니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주겠다고는 했지만 신우가 자기는 자식 아니냐고 남편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에게 아파트 팔리면 반은 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는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마음대로 그 아파트 홀라당 팔아버리고 그걸로 신우한테 부탁해서 주식을 사달라고 한 거죠. 신우는 남편 대신해서 증권 사이트 가입도 해주고 주식도 사주면서도 그 돈이 시어머니 아파트 판 돈인 줄 전혀 몰랐대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되고 난리가 난 거죠. 신우랑 남편은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엄마 아빠 돈 오빠가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먹었잖아.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나. 그런데 그나마 남은 엄마 아파트 판 돈 그거라도 반 나눠달라는데 준다고 해놓고 혼자 홀라당 팔아버려?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오빠더러 미쳤냐니. 말하는 싸가지 봐라. 오빠가 오빠다워야 취급을 해주지 이 자식아. 뭐? 이 자식? 이게 진짜... 오빠 너는 양심도 없냐? 엄마 아빠 돈을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미안해서라도 엄마 아빠 돈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엄마가 놔주라잖아. 주인인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다는데 네가 뭔데?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한 적 없거든? 그래, 엄마는 아들이라면 무조건 우쭈쭈 했지. 그래서 오빠가 아주 집안 살림 거덜낸 거고. 딸인 게 죄네. 뭐가 어째? 이런 것도 오빠라고. 주식 정보 알려주고 대신 사주기까지 하고. 내가 미쳤지. 야, 그 주식 지금 오르지도 않더라. 너 나한테 뻥친 거 아니야? 라면서 둘이서 정말 심하게 욕까지 하며 싸웠습니다. 저랑 심해부가 겨우 말려서 일단락 났지 하마터면 경찰까지 올 뻔했어요. 그 일로 신우와 저희 남편은 의절까지 했습니다. 신우는 다시는 저희 남편 안 보겠다고 했고 아예 연락도 두절됐죠. 남편은 자기 동생이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쓴다고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신우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는데 문제는 신우가 사라고 했던 그 주식이 계속 하락세였던 겁니다. 남편은 주식 사이트를 볼 줄도 모르고 신우가 대신 가입해줬는데 아이디랑 비번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종목 이름을 쳐서 나오는 가격만 확인하곤 했는데요. 매일같이 시퍼렇게 떨어져가는 숫자를 보며 신우의 욕을 엄청 퍼부어댔습니다. 아우, 또 떨어졌네. 이 미친년. 이딴 걸 정보라고 알려줘서 괜히 내 돈만 다 날렸잖아. 아우, 정말 이 집에 이거 이래서 일부러 싸우고 잠수 탄 거 아니야? 라며 남편은 모든 것을 신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고개가 가로저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있음 열받는다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주식은 누구도 꺼내지 않는 금기어처럼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사소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제가 구질구질하게 군다고 남편이 난데없이 시비를 걸었고 그걸로 싸움이 난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
됐다. 그만하자. 더 이상은 나도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해. 뭐? 이혼? 그래. 당신처럼 쪼잔하고 구질구질한 여자랑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만 살자. 이 정도면 참고 많이 살았다. 갑자기 이혼거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여자 생겼냐고요.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혼 서류까지 떼온 겁니다. 저는 진짜 미쳤냐고 그랬고 남편은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도 줄 테니 이혼해달래요. 저랑 살기 싫대요. 누구는 지랑 살고 싶나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이혼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돼서 나중엔 진심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남편은 사람 말려 죽이려는 것처럼 계속 이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는데 얼마 뒤 남편이 그토록 이혼해달라고 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생긴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 신우의 말만 믿고 샀다가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바로 그 주식이 얼마 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 대박을 친 겁니다. 수익률이 무려 몇백 프로가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 뉴스에까지 나왔죠. 남편은 그 주식을 거의 잊고 지냈다가 그 뉴스를 보고 그제야 자기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 집한 돈을 전부 쏟아부은 데다 수익률이 엄청나니 계산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된 그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바로 저를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다는 걸 알자마자 저한테 구실을 잡아서 이혼하자고 했다는 걸 깨닫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구질구질 아등바등 살고 싶었나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그렇게 힘든 형편만 안 됐어도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돈 좀 생겼다고 조강지처부터 버리려 하다니 그 심보에 치가 떨렸죠. 저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할수록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가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너무 고점이라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5년 전 대판 싸우고 연을 끊다시피 한 시누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아, 이 기집애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빨리 팔아야 하는데. 남편은 왼종일 주식만 검색해보며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주식을 사긴 했지만 시누이가 대신 사줬기에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거래하는 방법도 몰랐던 남편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쳤죠. 저는 저 꼬라지가 보기 싫어 이혼을 콱 해주고 싶다가도 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온 전화였죠.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 어리둥절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언니. 예, 어쩐 일이에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전화 많이 했죠? 네. 5년 전에 그러고 인연 끊기로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전화질인 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말을 했죠. 그때 아가씨가 사려고 했던 주식 말이에요. 네, 그게 왜요? 그거 남편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왜 그때 주식 대신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엄청 올랐던데. 남편이 팔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고 그래서 전화한 걸 거예요. 그게 많이 올랐어요? 몰랐어요? 이를 어쩌지? 왜요? 그러면서 신우가 저한테 들려주는 말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고요. 좋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못 살겠어. 이혼해줄 테니까 당신이 말한 위자료랑 재산분할 서류에 똑똑히 명시해. 저는 남편이 제시한 금액으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빠르게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집은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재산분할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내놓은 거였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 서류를 내고 저는 집을 나가서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이 팔리는 대로 재산분할 돈은 받기로 약속하고요. 제가 짐 정리를 하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랑 이혼도 했고 주식은 떨어지기는커녕 그 사이 더 올랐거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더군요. 남편은 주식 사이트에는 못 들어가지만 네이버로 매일매일 주식 시세를 확인했는데 빨갛게 치솟는 그래프를 보면서 콧노래가 가득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신우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초조해하다가 직접 증권사 가서 본인 인증하고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짐을 빼서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날벼락을 제대로 맞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증권사에 갔던 남편은 본인 인증을 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도 다 매도를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남편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식의 비밀을요. 남편이 5년 전에 샀다고 생각했던 그 주식, 사실은 5년 전에 이미 싹 매도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5년 전에 신우랑 남편이 대판 싸웠을 때 신우가 열받아서 남편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반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반은 주식 계좌에 그대로 놔뒀대요. 그 뒤로 신우와 남편이 인연을 끊었으니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5년 동안 자기가 그 종목의 주식을 산 줄 알고 그래프를 보며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생난리 부르스를 쳤던 겁니다. 사실은 남편 앞으로 그 종목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는데 말이죠. 주식은 전혀 없고 투자금의 절반 금액만 덩그러니 주식 계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눈까디 짚고 뒤로 나자빠졌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거품 물고 졸도를 해서 구급차까지 왔다고 합니다. 수백 프로의 수익률, 돈벼락,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걸 깨달은 순간 뒤로 나자빠진 거죠. 남편에게 남은 건 시어머니 집 팔고 남은 돈, 그것도 딱 절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죠. 가장 남편을 미치게 만든 건 내 돈인 줄 알았던 그 일확천금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겠죠. 게다가 돈벼락 맞은 줄 알고 저랑 이혼까지 하고 두둑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법적으로 약속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남편 멘탈은 완전히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반쯤 미쳐서 자기 동생을 고소한다느니 생난리를 쳤대요. 경찰서까지 쫓아갔다는데 별다른 방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넋이 나가서 저한테 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멘탈이 완전히 나갔으니 저라도 붙잡아 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비웃으며 그 손을 단박에 뿌리쳤습니다. 가게도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고 처음 협의한 대로 이혼은 그대로 갈 테니 재산분할과 위자료 똑바로 내놓으라고 했죠. 내가 할 말은 그게 다라고요. 남편은 마치 당첨된 로또를 눈앞에서 도둑 맞은 사람처럼 넋이나가 몸져 누웠고 그 충격으로 정신까지 좀 이상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런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술에 절어서는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돈벼락을 맞을 거라는 헛된 꿈, 그 꿈 때문에 자기 곁을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조강지처를 버렸죠. 결국 그 인간은 돈벼락이 아니라 날벼락만 맞았던 겁니다. 이혼 후 우연하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었고 초라하더군요. 그토록 비웃던 구질구질함이 그의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20년을 함께한 정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릴 법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사람과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스스로 내버린 것을 알까 모르겠네요. 철없는 욕심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남편과 끝을 내니 저도 좀 더 가볍고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